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인 만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동산 공법이 어떤 뜻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죠. 부동산과 공법이에요. 자, 부동산은 민법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민법 제99조를 보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많죠. 뭐 대문도 있고 창고도 있고 바위도 있고 또 인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협의의 의미로 건축물을 의미하죠. 자, 그럼 공법은 뭘까요? 자, 법률을 구분하는데요. 공사구분법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들, 제가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한 1450여 개의 법률이 있더라고요. 한 1450여 개의 법률을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은 뭘까요? 사익보호죠. 사익보호.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들이 사법 영역이에요. 자,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이 있죠. 그리고 상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법들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기 때문에 수평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공법은요,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목적은 뭘까요? 공익보호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공법의 의미예요. 자, 그럼 대충 결론이 나오죠. 부동산 공법은 국가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정착물을 규율하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산인 토지와 정착물을 규율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헌법 23조에 보시면 제1항에 재산권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권의 행사는 어때야 된다?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공공복리가 목적이면 국가가 개인을 그 목적에 따라 규율할 수 있구나라는 걸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재산권의 행사는 뭘까요?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한 자산을 또 이용하는 거죠. 뭐 임대를 놓거나 빈 땅에다 건물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처분하죠. 처분하는 것도 공공의 복리에 위반된다면 규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 집 내가 판다는데 어떻게 규율하죠? 분양권 전매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자, 부동산 공법이란 국가가 공익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토지와 정착물을 어떻게 하죠? 소유하거나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것들을 규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법들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런 부동산 공법은요, 한 35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여기서 6개를 시험 범위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부동산 공법에 대한 설명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것도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법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 체계입니다. 법 체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법도 종류가 있어요. 그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위아래가 있을까요?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죠. 헌법.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나요? 국회에서 올라와서 국회가 통과되면 국민들의 투표 과정을 거칩니다. 국민들의 투표 과정을 거치죠. 그만큼 개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개헌된 게 87년도입니다. 87년도 9차 개헌이 마지막이었고요.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개헌이 그 사이에 없었다는 얘기는 사회는 많이 변했잖아요. 그만큼 개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합의를 끌어내는 게. 자,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 의무, 그 다음에 권리,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통치할 거냐, 통치,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최상위법입니다. 이 헌법 밑에 있는 법이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법률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률은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한 1450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숫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입법 활동을 한다 그러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제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치기도 합니다. 개정. 그리고 없애버리기도 해요. 폐지. 그러니까 수많은 법들이 생겼다가 고쳐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변해요. 이 법은 모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각 법률에 1450여 개의 법률에 제정 목적,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들의 어떤 정의,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 있죠.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헌법보다는 좀 고치기가 그나마 낫죠. 예, 그렇고요. 자, 법률 밑에는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해요. 왜 대통령령이냐? 자, 국무회의를 통해서요, 대통령이 공포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많은 대통령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많은 법들을 바꾸게 되죠. 이 시행령에서는요,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임한 내용, 위임한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거 위임이 뭔 말이냐? 자, 법에서는요, 좀 러프하게 좀 큰 범위를 정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라고 있어요.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규제입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하고 500% 이내 범위에서 하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이 500% 범위 내에서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이다, 2종은 150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절대 500은 넘지 않아요. 이게 위임한 거예요. 여기선 범위만 정해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에서 정하는 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좀 이해되셨나요? 자,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부령 또는 총리령이라고도 합니다. 총리가 공포하면 총리령, 장관이 공포하면 부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위임한 내용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서식 같은 게 들어가요. 신청서 양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런 실제 시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국가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규범은 범위가 있어요. 적용되는 범위. 저는 국토죠. 그리고 그 위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이 국가규범의 영향력에 속하게 되는 거죠. 전 국민.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이 각 지방에도 법이 있어요. 각 지방에도 그걸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자치법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조례라고 하죠. 조례. 자, 이 조례는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죠. 이 조례는요, 각 지방에도 지방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죠. 조례의 내용은요, 여기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지방마다 필요한 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례 밑에는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요. 조례 시행규칙. 그럼 누가 만드는지 아시겠죠?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이 입법 활동을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을 상위법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으면 하위법이라고 해요. 하위법은 상위법에 부합돼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헌법 규정에 맞아야 될 거고요. 이 법도 맞아야 되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계층적인 모델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으로 갈수록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이 어려운 법을 만약에 이 하위법이 없이 위에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회나 경제, 어떤 지역 현황 이런 것들은 매번 급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법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법에서는 큰 틀에서 정해놓고요. 그 안에서 그 사회나 경제, 그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쉽게 개헌하라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겠죠.
해당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자치 법규는요, 범위가 해당 지역이에요.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 조례예요. 그러면 대구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해당 지역과 지역 주민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전 국민이 다 보는 시험인데 뭐 부산시 조례만 딱 가져와서 시험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한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70, 한 5%. 그리고 시행령에서 또 나와요. 여기서 한 20%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에서도 나옵니다. 나오게. 한 5%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법률마다 이거는 달라요. 법률마다 다른데 대략 이 정도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시행규칙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어렵다. 굉장히 지역적인 데서 나왔다. 틀리라고 내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법 위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은 행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정 조직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 조직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 조직과 행정 구역에 대한 얘기예요. 자, 행정 조직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입니다. 행정 조직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요. 대통령 밑에는 총리가 있죠. 또 총리 밑에는 18개의 부서가 있고요. 또 5개의 처가 있고 또 17개의 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도 있고요. 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8개 부서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만나보게 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만나보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우린 이걸 줄여서 국장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장.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해양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한 몸이었다가 2013년도인가 그때 이제 개편하면서 이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시험 보면요,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 나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옵니다. 기장.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와요. 회장. 자, 농지법에 가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나옵니다. 농장.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이분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2위죠. 자, 여기까지를 중앙정부라고 해요.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전 국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우고 지방만 따로 볼게요. 자, 지방자치는요, 두 개로 나뉘죠. 광역 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특별시 있습니다. 특별시. 서울특별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개 광역시가 있어요. 6대 광역시라고 그러죠. 광역시. 광역시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인천광역시 있죠. 그 다음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있죠.
6개. 그 다음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 얘기하냐면 세종시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시.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있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개의 도가 있어요. 이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기초자치단체는요, 특별시 밑에 25개의 구가 있죠. 광역시는요, 구와 군이 있어요. 특별자치시는요, 얘는 없습니다. 아직 규모가 작아서 구가 없어요. 그 밑에 동, 면만 있죠. 자치도는요, 자치도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제주도 많이 가봐서 아는데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 있죠. 근데 여기 시장은요, 도지사가 당선이 되면 임명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죠. 구청장이나 군수나 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선출직이에요. 여기는 임명직이죠. 그래서 이런 시를 행정시라고 불러요. 행정시. 여기 있는 시장과 여기 있는 시장과는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장 안 찾아갑니다. 다 도지사한테로 찾아가서 요구를 하죠. 자, 도 밑에는요, 시와 군이 있어요. 자, 근데요, 여기 시가, 도 밑에 있는 시가요,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그냥 시가 있고요,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대도시시라고 합니다. 대도시시. 지금 50만이 넘는데요. 그 다음 특례시가 있어요. 특례시는 얘는 100만이 넘는데요. 근데 이건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돼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100만이 넘는 건 특례시가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생기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도시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또 따로 뒀을까요? 대도시시 밑에는요, 구를 둘 수 있어요.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얘네는 여기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구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따로 구분하냐면요, 자,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치 권한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이렇게 대도시인 시한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합니다. 권한을 위임해줘요. 이걸 사무의 위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임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많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이 도 밑에 있는 대도시 시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만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앞으로 뭘 배울 거냐면 계획이라는 걸 배우죠. 계획이라는 걸 배워요. 계획은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 그리고 그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안 와닿죠? 자, 옛날에 우리 그 일일 계획 같은 거 짜보셨나요? 일일 계획.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그런 이렇게 뽑기판 같은 거에다가 우리 일일 계획 짜죠. 이건 대상이 뭐죠? 대상은 시간이에요. 시간. 범위가 있죠.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우는 계획은 대상이 뭐죠? 국토입니다. 공간. 이 공간에 대한 계획이에요. 자, 범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범위. 자, 이 범위를 어디로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구와 군, 이 기초자치단체급으로 구역을 하나의 계획의 단위로 잡자고 하니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요. 작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계획에는 도로도 들어가고요, 공공이용시설도 들어가요. 근데 계획 짜는 면적이 너무 작으면 제대로 된 어떤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급인 이 행정구역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계획의 단위는 광역자치단체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별시, 광역시, 잘 안 보일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이렇게 계획의 범위로 단위, 범위라고 하기보다는 단위라고 할게요. 단위. 계획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특별시의 면적이 605km/제곱미터예요. 뒤에 단위는 킬로제곱미터입니다. 광역시는요. 광역시 6대 광역시 있는데 대전시 같은 거 보면 한 539 정도 됩니다. 539. 그리고 세종시는 좀 작아요. 465 정도 됩니다. 그래도 뭐 면적이 비슷비슷하죠.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1848이에요. 이거보다 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주도를 야 이거 크니까 쪼개자 하기에는 제주도는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 오케이, 제주도도 하나의 단위로 보자. 도는 어떨까요? 도. 경기도 면적이요 몇이냐면 10171이에요. 서울 면적의 16배나 됩니다. 16배가 넘죠. 그렇죠.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도만큼은 계획의 단위를 도 밑에 있는 이 시군 단위로 계획을 짜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대충 한번 살펴보시면 계속 나와요. 주어가 특관, 시, 군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로 가다가 뜬금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계획의 단위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도시라고 부르고요. 이걸 기본 단위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 계획 이름이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다 도시 같은데 시, 도, 다 도시 같은데 도시 안 같은 게 하나 있죠. 군. 왠지 도시 안 같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넣어줘, 이렇게 돼서 정확히는 도시, 군, 계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도시, 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도시 얘기면 도시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 계획에 대해서 좀 행정체계 그리고 계획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할 때 특광, 특특, 시, 군이라고 부를 거고요. 또 권한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자도 권한자가 되고요. 수립을 했으면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승인을 받거나 허락해 준 사람을 승인권자, 허가권자, 그렇죠. 권한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급을 얘기할 때는요. 여기는 시장하고 도지사만 있죠. 그래서 시도라고 얘기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대도시 시라고 그랬죠. 대도시 시는
도지사한테 위임받아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시도대, 대를 붙입니다. 시도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시도대 이렇게 얘기할 거고, 도 밑에 있는 시군만 따로 얘기할 때는요, 시군이라고 얘기하겠죠. 시군수는, 시장 군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 시와 이 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기 시군 나오면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도대 그러면 이 대도시 시장은 도 밑에 있는 시장인데 대도시에 있는 시장이구나. 그래서 권한을 도지사한테 위임받아서 이렇게 같은 레벨을 쓰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당분간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헷갈릴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